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 사건 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오셨어요. 저희가 그걸 라이브를 딱 했거든요. 잘했죠? 잘하셨어요. 이 외투 기업들이 네. 각종 정부가 주는 혜택들을 받아서 이익을 남긴 다음에 네.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을 안 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아사히 글래스라든지 한국 와이프라든지 이제 옵티컬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도 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옵티컬 같은 경우에 2명의 노동자분들이 구미 공장 옥상에서 이 더운데 농성하신 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고공농성? 옥상에서 고공은 아니고 옥상. 옥상이니까 높긴 높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공은 아니고 높은 데서. 지금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노동 사안까지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시다. 참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다. 요까지 저희가 정보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야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10시 반에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최상병 특검법 상설 특검 투 트랙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상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인가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니까 어떻게 거부권을 뚫고도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설특검법을 보게 된 거죠. 상설특검법을 그대로 쓰면은 사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특검의 취지가 좀 달성되기가 특히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한다라는 것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규칙으로 특검 추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국회 규칙으로. 그럼 이 방법이 있네. 해가지고 이제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공개를 했죠. 방법을 했더니 이제 토요일 일요일부터 난리가 났죠. 벌집을 쑤셨죠, 갑자기.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우리 상설특검으로 합시다.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에서 하고요. 그래요. 운영위. 모르셨어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박찬대 의원이고 그러면 국회 규칙을 운영위원장이 땅땅땅 표결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길이 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길이 좀 열리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특검법은 규모도 이거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길어요. 근데 상설특검법은 저희가 법을 바꾸는 순간 또 거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규모나 이건 다 법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기간이 짧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건 어느 정도의 제가 규모는 어느 정도? 비교표까지 만들어놨었는데 지금 안 들고 와가지고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송 보시는 분이 찾아보세요. 그런 거 비교를 좀 해주셔야죠, 어머니. 아니 제가 그 유공에 나가서는 표 들고 나가서 쭉 읽어드렸는데 오늘 질문주에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기자회견 끝나고 오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표 들고 제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지 않잖아요. 알겠어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걸로. 그거 좀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한번 찾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기사로도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거 워딩을 정리해서 기사로 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바꿔서 상임위원을 추천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는 그렇게 방송통신위원처럼. 예.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어찌 됐든 규칙을 바꾸더라도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나 대한변협 회장 뭐 등등등이 다 들어온 후보 추천위원회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근데 사실은 지난번 방통위원 경우를 비춰보자면 방통위원뿐만 아니라 방심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민주당에서 추천한 야당 추천 인사뿐만 아니라 당시 김진표 의장이 추천한 보수적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되면 대통령이 안 했어. 뭐가 될까요? 그럼 법률 위반이에요. 탄핵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임명하여야 한다.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가 있으면 뭐가 되죠? 탄핵이 되죠.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 탄핵이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법률 위반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탄핵 사유와 탄핵은 구분해달라. 탄핵 사유가 됩니다. 명백한.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뭐 최혜병 사건이나 이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지만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는 없잖아.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죠. 얘기했는데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며칠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하셨으면 또 질문지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기자회견 끝나고 막 뛰어왔단 말이에요. 의원님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장점인 반면 후보 추천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모두 7명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국회 추천 방법은 교섭단체 그 4명의 국회 추천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가 2명 한다는 게 국회 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 특검법하고 상설특검법을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70일 플러스 30일 총 100일 할 수가 있는 반면 상설특검은 이제 90일, 그러니까 열흘 정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파견 검사가 특검법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상설특검법은 5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특검법은 40명인데 여기는 30명.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일 이내. 임명하여야 한다. 근데 3일 이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돼요. 명백한 법률 위반이. 명백한 법률 위반. 그렇죠. 명백한 법률 위반은 뭐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이제 드디어. 진짜. 박주민 선생님 모시고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기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공부가 안 돼 계셔요. 상설특검 공부 좀 하고 질문해라. 법명도 상설특검법인 줄 알고 상설특검으로 검색하면 법명이 법이 안 나와요. 당연히 특별검사에 임명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거부터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규칙을 바꾼다고? 규칙은 어디서 바꿔요? 운영위에서 바꿔. 근데 저기 의원님들은 계속 이거를 들여다보지만 기자들은 또 현안이 국회 많아서. 출입 기자분들. 국회 출입 기자분들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렇게 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님이 워낙 많은 현안을 다 알지만 국회 출입 기자분들은 국회를 그래도 국회에 있어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의원님들도 다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모르는 분 많더라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아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3일 이내 임명하여야 한다고 안 하면은 명백한 그 법률 위반 사유가 된다.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면 요 트랙대로 밟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말고 이것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또 빠져나가요. 근데 또 헌재를 믿고 헌재를 믿고 또 명백한 탄핵 사유를 쌓아 나가겠죠.
생각보다 머네요. 생각보다 매우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민주당 안에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다라는 판단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예정했던 것 좀 여쭤볼게요. 드디어. 네. 녹음 파일 공개됐어요.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이종호 전 대표의 녹음 파일인데 전체 14개의 파일을 들고 제보 변호사가 공익 제보를 한 거죠. 이 파일을 제보한 변호사가 10시간 동안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뭐 본인 스스로 나는 허풍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다 이거 그냥 이종호 자체가. 네.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청문회 나가서 그게 얼마나 허풍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파일 혹시 들으셨어요? 14개 다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파일을 제가 다 들은 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거는 들었어요. 네. 그걸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일감이 어떠십니까? 이 사람이 허풍 떨었구나.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VIP를 김계환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이 사람은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제가 보기에 직업적인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 조작범이 자기 돈으로 돈을 굴리지 않죠. 누구 돈을 그렇죠. 하냐면 자기가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뢰를 얻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한테 돈을 맡기라고 투자를 합니다. 하라고 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뻥만 치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잃어서 돈을 안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주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과장되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풍만 떨고 뻥만 치고 다녀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장된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좀 더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러나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 순간 이 사람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전 뼈 없는 얘기다. 완전히 허언이다. 라고 보는 건 오히려 이 사람의 캐릭터와 직업상 맞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겠고. 어떤 언론에서는 뭐 또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제 뭐 이름 다 나왔으니까 김영철 검사죠. 네, 김영철 검사.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는 검사하고 뭐 신분 이런 얘기도 이걸 봐서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저도 변호사업계 꽤 있었잖아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금융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 잘 몰라요. 금융범죄. 전관 변호사들 끼고 다녀요.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또 힘센 검사들 스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자기 방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 힘센 사람 또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스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관으로 나온 이런 검찰 출신 약발 받을 때 또 많이 같이 다녀요. 근데 이 김영철 검사는 윤 대통령 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검사였던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를 안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근거 없느냐. 오히려 저는 주가 조작범들이나 이런 금융범죄 크게 치는 애들이 보통 하는 수법이 그렇게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바운드.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땐 진짜 근거 없는 얘기일까? 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게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 이것도 그렇고요. 뭐 처음에 뭐 골프의 1부, 2부, 3부에 3부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군 관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체력 단련장에서 뭐 야밤에 불 켜놓고 골프 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3부 토건이 그 이후에 주가가 4배나 올랐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또 3부 토건은 사실 김건희 여사
와 윤석열 대통령을 기업이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조남욱 회장이고 이런 인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이종호 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그 뒷배가 본인 얘기한 대로 VIP가 김건희 여사라면 이건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냐. 본인이 이제 그 통화 공개된 거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올 초에 통화한 거 보면 이렇게 얘기죠. 아, 내가 그때 사표 낸다 그럴 때 내라 그럴 걸. 3월 4일.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네.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네. 말려들어서 이게 과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아, 내가 그때 괜히 말려들어서. 그러니까 그 후회죠, 후회. 이게 과시하는 사람이 허풍이에요. 허풍을 그렇게 떠니까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이러면서 허풍 떱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때리고 일이 커지고 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냥 사표 내라 그러고 그냥 말 거 내가 괜히 그냥 설레발 쳐서 말려들어서 이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역할을 했고 네. 지금 와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예. 후회죠. 예. 이게 뭐 자기의 허풍을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 내가 괜히 말려들어서 예. 이렇게 허풍을 근거 있게 만들려고 허풍을 또 떱니까? 그 제보자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런종섭 사태가 있었을 때잖아요. 의원님 인천공항 오시고 저희도 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흘러가니까 3월 4일에는 후회하는 그렇죠. 메시지를 그 제보 변호사한테 제보자가 물어보니까 아 후회하잖아요. 예. 이게 허풍이냐고요. 그쵸. 이게 허풍을 이런 식으로 떨면 이 사람은 뭐 허풍 150단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막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영철 변호사에게는 사실은 서울구치소의 그 삼부토건에 뭐 삼부토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기업의 어떤 그 관계인이 수감 중이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철 변호사에게 로비를 좀 하려고 했었던 뭐 그런 대목도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김용현 처장은 사실 작년부터 떠돌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예요. 저도 들은 거는 네. 떠도는 얘기예요.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용현이 뭐 구명 로비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주로 정치권에 떠도는 네, 얘기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용현 처장은 부인하고 있죠. 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인을 하시는 건 뭐 당연하거나 정상적 반응일 수 있는데 하여튼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었어요. 예. 여러 떠도는 얘기 예. 중에 하나였어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다 뭔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뭐 당사자 다 부인하시더라도 떠도는 네. 얘기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떠도는 얘기라는 걸 전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성근이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승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뻗친 것 같고 네. 그 뻗쳤을 때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명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한 명한테만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방팔방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예. 연결돼서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대통령 뒤에까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예. 사람들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예. 그 여러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용현도 하나의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이 근무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측했을 땐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라인인지 모르지만 핵심적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하고 네. 그렇게 전화 걸면서 챙기고 내가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안 된 거야 하면서 막 챙기고 하게 된 것 같고 그 라인 중에 또 그렇게 그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녹취록 드러나고 있는 이종호였을 것이다. 그래서 네. 특히 이종호는 대통령 직접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V2 네. 를 통해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왔던 거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관계도를 좀 종합 정리를 해보면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이 있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치기로 했던 작년 6월 1일에. 네.
그 멋쟁 해병의 멤버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제보 변호사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누구죠? 이종호 씨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경호처 간부라고 알려진 송모 씨,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경찰, 현직 경찰, 뭐 사업가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임성근 사단장하고 실제로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진 사람은 송모 씨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도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송모 문자 씨한테도 받았다. 부탁을 한 거죠. 송모에게도. 송모 씨한테도 부탁을 한 거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모 씨가 이한테 부탁을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송모, 송모가 이종호, 이종호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V? 이종호 쪽에서 올라가는 건 V2로 보는 V2. 거고. 예, 이 V2가 그다음에 송모가 또 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임성근이 직접이든 해서 예. 또 움직일 수 있었던 라인이 예. 김용현.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김태효 처장 얘기 김태효 처장도 얘기 나와요. 시나리오 예. 여러 시나리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돌리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연을 통해서 예. 부탁할 만한 사람들 네. 다. 그다음에 뭐 현역은 아니었지만 대통령과 친한 대통령 뭐 고모 변호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네, 고모 변호사. 전방위로 움직였을 있겠죠. 뭐 로비를 그러면 구명을 한 사람한테만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전방위로 다각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라인이 유효해서 했나. 대통령 귀가 움직인 움직이냐.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쪽 라인이 더 셌을 거다. 그쪽 라인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그 최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처음에는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죠. 7월 28일 날. 그렇죠. 그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바뀌고 7월 31일 날 대통령 경로가 시작이 되면서 8월 2일 날 입첩 보류와 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사실상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번 경북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빠진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 자체에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 귀가 움직인 게 맞는데 거기에 핵심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종호 핸드폰을 좀 열어보든지요. 네. 아니면 그 송모 씨라는 사람 핸드폰을 좀 열어보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성근은 아마 여러 사람한테 했겠죠. 예. 여러 사람한테 막 부탁하고 막 찾아가고 했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면 공수처가 이종호 씨에 대한 또 송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하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집회에 나가서도 발언했는데 공수처가 네. 지금 속 시원하게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들려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들은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일부를 예. 그때 이제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서 왔을 때 제가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린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네가 막아줘. 예. 그게 공수처장의 역할 아니겠어? 예. 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 내 외부에서 압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외부의 압력이라는 게 어디로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어디서 무슨 뭐 하느님이 압력 행사하시겠어요? 뭘? 천공은 아닐 거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이러저런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실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얘기를 듣고 네. 우려를 할 만한 얘기들이 자꾸 도니까 네. 어차피 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수처장한테 제가 전달하면서 이런 풍문이 있다. 네가 한번 살펴봐라. 오동훈 처장 그때 어떤 태도였습니까? 의원님? 살펴보겠다고 했죠. 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저한테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 봐서 예. 공수처의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예.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앞서 그 말씀드렸던 그 제보 변호사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4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공수처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사검사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뭐 내부에서 정돈이 좀 될 거다, 재정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미 공수처에 있는 수사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회피했다고. 아니요, 회피했는데 네. 그 2부장 자체도 또 그 공수처 2부장 자체도 실제로 그 이종호 변호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 수사관들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분들도 관련성이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종호 변호인에게 관련된 얘기를 다 이종호 관련된 얘기를 다 해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뭐 황당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서나 이런 것들은 예. 아마 참고인으로 들어갔던 네. 제보자도 변호사니까 예. 꼼꼼히 봤겠죠. 어차피 조서 조서. 형태로 남기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사관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예. 조서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보자라는 분한테 확인을 못했지만 네가 얘기한 대로 조서가 작성돼서 남았냐, 또 네가 제출한 증거가 온전히 좀 증거로 편철이 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19일 날 있을 네. 청문회 때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다 그러니까 더 받았는. 황당한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막히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면 이걸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러네요. 기소가 안 되잖아요. 기소하려면. 그럼 기소하는 검찰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 대상자와 예. 기소 혐의와 예. 기소할 때 붙일 증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특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이거 좀 여쭤볼게요. 또 하나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제보 변호사하고 이종호 씨가 작년 8월 28일 날 한우 고깃집에서 만나서 2시간 5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용산의 검찰 라인이 움직였다. 그래서 실제로 제보받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이시원, 그다음에 강의구. 이 강의구라는 사람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다 아실 거고 강의구라는 사람은 대통령 부속 비서관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20년간 검찰에 함께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특활비를 배분할 정도로 이제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걸로 볼 때 실제로 용산의 검찰 라인이 움직인 거 아니냐. 아니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나온 거고. 그렇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전화를 하냐고 유재훈 법무관이. 그러니까요. 그때도 다 황당했잖아요. 네. 왜 전화를 했는지 직무범위나 역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통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마 부속실도 전화한 거 기록은 나왔을걸요? 전화 통화한 부속실, 거.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전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네. 부속실도 아마 전화를 했다고 지금 나올 거예요. 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 저 부속실에서 왜 전화하냐? 부속실은 일정 잡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정이 있나? 무슨 일정 때문에 만나려고 했을까? 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항명 사건 재판 중인데 군사법원에서 그래도 임성근 사단장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의 통화 기록 좀 휴대전화, 통신기록 알아보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제일 많이 발견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군사법원이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 항소심부터는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군사법원법이 지난번에 개정될 때 그 네네. 내용도 있었어요. 이해람 중사 이후에 바뀐 군사법원법에. 예, 제가 개정한 군사법원법에. 박주민 의원이 개정한. 예. 1심 때는 1심 때부터 다 넘어가는 건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건 수사부터 다 넘어가고.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은 하지만 네. 항소심은 일반 법원에서 보도록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자기가 판단한 걸 일반 법원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허투루 하면은 큰일 나겠네.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망신 당한다. 예. 예. 누가 했다? 예. 박주민? 예. 오늘 인터뷰 특이하게 하시네. 왜냐면 네. 아침에
기자분들 너무 많이 전화를 받는데 시달렸어요. 너무 아무 취재를 안 하고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할 때요, 기자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전화하세요. 이렇게 피로감을 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편찮으신 것 같다. 아, 제가 이런 서비스까지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예. 군사법원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의원님 지금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한 분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도 등장하고 그래서 누구도 제가 지난주 등장하지만 금요일 날 했던 게 예. 두 특검이 한 특검이 돼가고 있어요. 두 특검이 한 특검이 되고 있어요. 쌍둥이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 예. 김건희 특검으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기이하다. 네. 예? 기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김건희 게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신문지면에 등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국정농단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황들 보면은 진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특검이 한 특검을 합쳐지는 흐름이에요. 진짜 김건희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최혜병 사건 관련돼서. 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 심하게 공개된 카톡방에 3부 체크하고. 3부 체크.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대화에서는 3부 토건 이것도 저는 뭐 직접 들어본 건 아닌데 네. 3부 토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있대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4개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경호처 간부 송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3부 체크하고의 이 3부에 해당하는 게 3부 토건이라는 말이 명명백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 뭐 그 최경영 기자도 듣고 김종대 의원도 듣고 또 김정민 변호사도 그건 제가 듣고 듣긴 못했는데 예. 전해 들은 얘기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보수지 젊은 기자들도 네. 이 3부 얘기에는 엄청 화가 나 있대요. 지금도 왜요?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지금도 주가 조작 중이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 이게 작년 5월 그리고 이런 식의 주가 조작은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범들이 보통 주가를 띄우려면 네. 공들여 티 안 나게 사고 팔고 해서 거래량 늘려가지고 예. 막 몇 애를 개월 쓰는데. 어떻게든 안 들키게 막 예, 여러 예. 사람 나눠가지고 사고 예. 아니 호재 만들다 그럴 때도 막 그럴듯하게 막 포장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언론에 이걸 안 해도 되잖아. 대통령 끼고 있으면 대통령 영부인을 끼고 있든지 막강 파워네. 한 방에 돼 있는 그냥 거야. 한 방에 야 내일 3부 체크해. 야, 내일 3부 체크해. 다 돈 미리 넣어놨지. 체크해. 야 이제 간다. 며칠 안 남았다. 일주일에 쫙. 오케이. 다음 거 오케이. 누구 뭐. 야 다음 거 준비하자. 어.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무 고민하거나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와, 돈 벌기 쉽네. 야, 이렇게 의원님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머리털 다 빠지게 일할 필요 없어. 예? 아, 진짜 모발이식 했는데, 모발이식까지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지 젊은 기자들조차도 네. 와, 이거 3부 이거 사실이면 예. 야, 이건 진짜 심각하다. 예. 이게 3부가 사실이면 본인- 보수지 기자들은 본인들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돈 못 버는데 저쪽은 돈 버는. 아, 그래서 못 참겠다. 예?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예. 보수지 기자들. 아니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그때 단박에 한 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3부 토건으로 또 어떤 기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권력을 딱 끼고 누군가 해먹고 있다. 그런데 깜깜이다. 근데 조사도 잘 할 수가 없다. 왜 그 권력이 VIP니까. 이거는 그 자본시장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그렇죠. 민주주의를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네. 진짜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주가 조작조차도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 네, 박주민 의원님 그동안 나 기침이다. 아니, 근데 참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오늘 정말 참 허탈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짜 허탈하잖아요. 네. 이
제가 알기로도 보수직 젊은 기자들도 주식 투자나 이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요새 뭐 예. 다 젊은 분들. 예. 그분들의 허탈감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뭐지? 이 박탈감을. 우리가 지켜주려고 했던 저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보수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겠네요. 예? 보수지 젊은 기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근데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한 길에서 만나는데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것도 해외에서 하와이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지난번처럼 또 편지 보내고 만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 일단은 지금 제2표결 시기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한테는 상설특검법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렇지만 베스트는 네. 우리가 통과시켰던 법을 통과시키는 게 베스트다. 그건 네. 이제 그게 최고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베스트잖아요. 가장 독립적이고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2표결 절차와 시기가 정해지면 당연히 이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쪽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약간의 실제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조짐이 좀 있잖아요. 아유 내용의 조짐이 네. 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사실상 좀 내전이에요. 내전. 분당대회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흐름도 좀 제가 사실은 원래 22대 때 들었으면 21대 때보다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저쪽 전당대회 양상이 내용적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직적으로 설득해 볼 필요도 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거의 다시 또 어대한 분위기가 다시 생겼는데 더 세지더라고요. 더 세졌어요. 힘이 더 세졌고 네. 뭐 이제 단일화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특검은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특검을 받으라는 건데,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만들 테니까 이걸 통과시키자라는 건데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것만 한정을 할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 하나만한 특검을 하자고 할지 그랬을 때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할 건지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의 네. 내용도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진짜 본인이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 의지. 예, 이미 진짜 의지가 있다면 네. 뭐 제2표결 과정이나 아니면 특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흐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한다는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뭐 굳이 있었으면 김재섭, 안철수 정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특히 이 내용과 의지가 전당대회에 당선된 이후에도 유지가 되는지를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가변적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당장 뭐 그걸 놓고 막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네. 그냥 재밌기는 하겠지만 의미 없는 일이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면 7월 23일 이후로 가는 거예요? 제2표결이요? 네. 글쎄요. 그거는 봐야 될 텐데 본회의 일정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왜요? 아니 본회의도 예. 7월 23일이죠 저쪽 비대위. 그쵸. 전당대회. 예, 예. 오늘 다음 주에요. 오늘 기자하신 분 전화하신 분은 4일 뒤에 저쪽 전당대회가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소리시냐고. 내가 오늘 기자욕 많이 하네. 뭔 소리시냐고 내가. 국회 출입 기자들 신문 보고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23일인데 네. 18일 본회의, 25일 본회의인데 18일 본회의가 지금 합의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본회의 합의에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9일 날 청문회도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짓이고요. 네. 각하하겠죠, 각하. 국회법에 따라 다 하는 건데 뭐. 예. 헌재에서 방향 완전히 국민의힘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할 게 없으니까. 예.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네.
돈은 많나 보지? 변호사들 네, 통해서. 근데 하여튼 그러면 18일하고 25일, 근데 이제 19일 날 청문회, 26일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청문회가 있는 한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 이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핵심적으로 노리는 건 본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회의 자체를 이걸 핑계 삼아서 아, 본회의를 자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회의 무산. 예. 여튼 그래서 본회의 일정도 좀 예. 안정적이지 않은데 네. 본회의 일정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상황에서 저쪽 비대위 흐름, 저쪽 당 흐름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여론이 또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9일 날 있을 청문회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새롭게 또 뭐 폭로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뭐 어떻게 단단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단단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인물이 뭔가 더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나온다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제보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어젯밤에 확인한 바로는 제보 변호사가 출석한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출석 안 할 수, 그러니까 불출석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오는데 네. 그냥 터덜터덜 나오진 않을 거다. 뭔가 또 새로운 카드를 뭔가 주고 나올 거다.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얘기해야 되는 거리는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러면 이제 19일 청문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제보 변호사와 그 이종호 씨와 송모 씨도 나옵니까? 송모 씨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종호 씨는 본인 또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이종호 씨와 그 제보 변호사 간에 그 설전이라고 해야 하나? 진실 공방 이런 것들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냥 저는 그것 좀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증인 출석에 관련된 그 통보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대통령실 경호하는 분들이 막았어요. 이 경호 분들도 뭔가 지시를 받고 했겠죠. 본인 판단을. 근데 이 경호하는 분들이 막는 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경호하는 분들은 받아서 전달을 해줘야죠. 그 경호하는 분들도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법에 따른 절차를 거부한다. 직무유기거든요. 법률 맞잖아요. 위반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어. 그것도 거부해요? 공무원인데 저희는 거부하면 이렇게 합니까? 그거 직무유기거든요. 직무유기는 뭐냐면 명백히 고의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는 건데 역할은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거라서 저는 이 대통령실 직원분들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 고발합니까,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과 이분들의 직무유기를 지시한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그 절차 밟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아니시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는 해보려고요. 문자 빨리 보내주세요. 박주민 의원님이 좀 딱 현업에 계셔야 저희들이 힘을 받고 바로바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도부가 아니시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지도부였어도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또 민주당이 큰 당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또 삼선이시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역할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싶습니다. 단장으로서 상설특검법 관련된 방안도 찾아서 지도부하고 얘기 나누고 역할을 계속 하고 있죠.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논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김영철 검사가 튀어나오고 결국엔 특수통 검사와 이 주가조작범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일파만파 커질 것이고 거리 집회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유, 예전에 네. 그 MBC PD 수첩에서 한번 네. 그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검사와 이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끈끈한가.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융가에서 도는 얘기. 수사를 2번만 피할 수 있다면 재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수사 2번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걔네들이 쓰는 수법이 정관 변호사, 검사 스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더 뛰어넘어서 VIP 또는 VVIP를 끼고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 점이 제일 심각하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여하튼 뭐 계속 저희가 단장님 모시고 틈나는 대로 지도부는 아니지만 지도부는 아니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